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인만입니다. 오늘 제가 잘 떨지 않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떨어본 건 저 제자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할 때 최초로 떨어봤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약간 떨리네요. 이런 식의 순서로 얘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좀 양이 많아서 두 번째 파트는 다른 기회에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 중에서 경제사고요. 세부 전공이 일본 경제사고 중에서 산업사입니다. 근데 이제 산업사란 여기 나온 대로 경쟁 제품군, 그 다음에 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사하고 경영사가 동시에 들어가는 분야고,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정책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만 베이스가 이제 정책 얘기고요. 정책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주로 분석 기법을 쭉 써왔습니다. 그리고 대상 산업으로는 조립기계 산업을 주로 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것도 이제 일본 자동차 산업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걸로 책을 좀 냈고요. 그런 다음에 줄곧 일본 걸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회가 돼서 이 책에 현대자동차 폰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제가 일본 자동차 산업사 연구했던 걸 비교해 가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제일 자동차 산업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 산업사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입문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 산업사에 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최소한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제가 좀 확신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현대 산업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2000년대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다시피 5위 정도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계속 5위고, 최근에는 6, 7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인도나 브라질, 멕시코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5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근간이 된 게 이 재미있는 표인데, 여기가 저 가로축이라고 하는 게 자국 기업의 생산 비중이고, 그건 이제 보다시피 한국이 제일 이미 78년 그 당시부터 한국이 제일 오른쪽 끝에 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자국 기업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저쪽 스페인이나 멕시코나 브라질과 따라서 현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으로는 멕시코가 한국을 뛰어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 메이커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이 5위 기업이고요. 그 결과 독일, 한국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자국 기업, 자국 메이커의 비중이 높은 나라고, 영국, 브라질은 외국 기업들이 가서 현지 생산하는 지역인데 역시 생산량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자 산업을 간단하게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 보시자면, 현대자동차가 들어온 게 1967년 12월입니다. 시작한 게 68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1970년에 4,360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현대차 단위가 만 대도 아닙니다. 그냥 됩니다. 1970년에 4,360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2000년에 가면 152만 대가 이제 되는 거고요. 수출도 75년부터 그 76년에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 보니 자동차가 수출을 하면서부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생략을 하고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떠냐라고 보면 이 굉장히 재밌는 표인데요. 제가 최근 걸 업데이트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일본 자료를 보고 만든 거라서 최근 건 제가 잘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전 세계에 들어다니는 차 중에서 일본 차는 도대체 얼마나 돼? 한국 차는 얼마나 돼에 가장 가까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차는 국내에서 현대 브랜드, 기아 브랜드로 만든 차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차, 그 다음에 인도에서 만든 차, 그 다음에 중국에서 50대 50으로 합작해서 베이징 기차하고 합작해서 만든 차도 현대차다, 기아차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 세계에 몇 대 정도가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기업의 차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건데, 그러면 전 세계 2017년에 일본 차가 전 세계 29%, 10대 중에 3대 정도 꼴이라니까 역시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은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차가 8%라고 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데 언제부턴가 특히 유럽 드라마를 보면 현대기아차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 바람 피우러 다닐 때 이렇게 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게 여실히 보여주는 숫자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늦게 출발을 했는데 어떤 식의 현재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는 최근에 이거 5위였습니다만 현대가 22년부터 3위로 올라와서 현재까지 3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사회 전반적인 걸 반영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이제 점진적이고 한국은 압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끝에서 세 번째 있는 국산화, 대량 생산화, 수출. 이제 이게 일본은 정말 단계적으로 굉장히 알기 쉽게 가거든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이듯이 승용차 국산화 1950년대 일본, 대량 생산 1960년대, 그 다음에 수출이 확 늘어나는 게 1970년대. 근데 이제 한국은 저게 1980년대에 확 늘어나는 거죠. 이제 동시에 그 세 개가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 기반이 말할 것도 없이 70년대 중반에 나타난 보니 자동차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얘기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성,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 혁신이라는 말과 기업 경영 구상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기업성, 혁신에 관해서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낼 때가 지난주에 보냈는데, 지난 주말에 이번 주 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발표가 났는데, 노벨 경제학상에 바로 이 얘기에 해당하시는 사람이 타서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경제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아담 스미스, 케인즈와 더불어만큼 견줄 만큼 유명한 경제학자가 슌페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량적인 수법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안 좋아하지만, 이 자본주의 전체 사회의 동학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준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올해도 노벨상 선정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혁신 영어로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이 20세기 들어서 지구상 여러 곳에서
장기간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한 큰 요인인데 그 혁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한 사람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준다라고 해서 노스웨스턴의 조엘 모이어라는 사람, 저하고 전공은 같습니다. 경제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각 나라에서 혁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영국의 산업혁명기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걸 한 사람인데 또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낸다. 오늘 제가 적용시키고 싶은 것은 포니 자동차라고 하는 그거죠. 바로 새로운 재화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아니면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들어갔던 트랜지스터, 스마트폰, 요즘 같으면 테슬라의 뭐 제품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제 혁신이긴 한데, 이 사람은 이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모델 T 자동차가 T형 자동차가 세계 최초는 아닌데 그 혁신적인 제품이죠. 굉장히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자동차라는 의미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기존 구조의 창조적 파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장 요즘 혁신할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은 경영학자인데 일찍 작고를 했습니다만 크리스텐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파기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용어를 써서 경영학과에서는 뭐 지금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거품을 만든다고 요즘 생각으로 하면 뭐 샤오미가 처음에 굉장히 비아드가 굉장히 우스운 걸 만들었다고 얕보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위험한 경쟁적으로 떠오르잖아요. 크리스텐센이 한 거는 PC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였습니다. 하드디스크에 굉장히 뭐 고급 기술보다도 낮은 기술로부터 출현한 기업들이 기존의 선발 기업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연구해서 이제 그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한 사람들한테도 하는 수여한 이유가 창조적 파괴를 구체적으로 증명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법이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본의정의 포니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유행이라고 하는 게 이 크리스텐센에 따르면 서스테이닝하고 디스럽티브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디스럽티브의 대표적인 게 포드의 T형 자동차라고 자기 논문 쓸 때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자면 한국 사회에 아니면 뭐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사회도 포니가 미친 영향이 뭐 혹시 그 양쪽으로 이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혁신하는 건 알겠는데, 결과가 나오면 알겠는데, 구체적인 신제품 혹은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판매 조직, 이제 이런 것 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혁신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아? 라고 할 때,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오구치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 구상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경영 구상력이 결국은 혁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제일 좋죠. 생산 과정, 판매 과정, 구매 과정, 재무 과정, 모든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사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제조업에서 물건을 조달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 과정,
그 산업의 전 과정을 분석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점이 굉장히 특징이 있는지, 혁신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했고요. 그래서 보면 아마 다음 주부터 다른 분들이 강연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주로 요 생산에 관련된 얘기, 생산 과정에서의 혁신, 판매 과정에서 혁신, 판매 이제 미국 수출하는 과정이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구매, 부품업체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재무 얘기는 뭐 좀 저희들이 잘 다루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전 과정, 경영의 전 과정을 혁신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코치는 기존의 세상에 나타났던 저 혁신을 직관형 혁신과 분석형 형식으로 나누었어요. 잡종은 좀 빼더라도. 그러면 이게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게 질레트 면도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면도기 하면 면도기인데, 이게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딱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거 개발한 저 사람은 아이디어를, 엔지니어도 아니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판매상이었는데, 이제 두 날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래서 질레트의 안전면도기라고 하는 게 직관형으로 혁신이라는 과정의 대표적인 예고, 듀퐁의 나일론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듀퐁이라는 기업이 순수 과학을 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스탠포드에 있는, 프린스턴에 있는 사람, 젊은 촉망 맞는 교수를 초빙을 해서 자기 사내에 들여앉힌 다음에, 자, 새로운 제품을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온 게 이제 나일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으로 분석형 혁신에 가까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혁신의 최근에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자, 누굴 볼 것이냐를, 먼저 도요타 자동차에는 창업자부터 제일 위에 사키치라는 사람부터, 제가 그냥 일본어로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그림을 캡처해서 그런데요. 제일 창업자는 요 두 번째 있는 이대째라고 되어 있는 기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요타 창업자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키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요타 그룹의 창시자죠. 그 다음에 요 밑에 6대째라고 제가 오늘 할 거는 2대째라고 하는 사람하고 5대째 02라고 쓴, 일본어 발음으로는 에이지입니다. 도요타 에이지라는 사람하고 할 건데, 요 두 사람인데, 그래도 일본 내에서 도요타 그룹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도요타 사키치는 일본에서 사실은 도요타 기이치로보다 더 유명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인물입니다. 1890, 몇 년이죠? 1800년대 사람인데, 최초로 요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직기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좀 지루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려면 대규모 공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대규모 공장 생길 때 어느 산업의 공장이 제일 먼저 생길까요? 섬유보다 방적. 이 방적이 이거 수준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적은 참 뭐 하는 공장입니까? 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이 기계로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예전에는 실을 그냥 가정에서 조금씩 했으니까 굉장히 소량이었는데, 대량으로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가지고 천을 만들고 실제로 의류를 만드는 것이 기계화되는 거는 한참 후입니다. 근데 이제 천을, 옷감을 만드는 기계가 방직입니다. 무슨 중남 방직 하듯이. 이제 그러면 그 방직을 할 때 기계로 만드는 게,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지만 각 나라로 갈 때 각 나라 부존 자원에 맞게 좀 개량이 돼요. 근데 일본에서 그 방직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도요타
아버지라는 사람이고요. 뭐 그러니까 발명가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고 학교는 안 다녔지만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직기 제작소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고 있었고 그 기업에서 들어가서 취직을 한 거죠. 1894년 저는 갑오경장 일어난 해 뭐 이걸로 외우고 있는데 1894년에 입사를 해서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거는 1936년. 근데 1930년부터 저 구석에서 창고에서 이제 먼저 하니까 30살 넘어서 그러니까 둘 다 동경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저 기주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아들은 제 엘리트 코스를 공부를 시켜서 졸업한 다음에 아버지 공장에 가서 자동직기를 개량하는 방법을 쭉 하다가 1930년에 당시 최대의 직기 회사가 영국의 플랫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 특허를 팔러 갑니다. 특허를 이제 뭐 과장되게 얘기하면 영국이 일본이 영국을 누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못 가도록 특허를 산 다음에 아예 쓰지를 않는 거죠. 플랫이.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해석인데 어쨌든 거금을 당시로서 지금 하면 몇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금을 들고 나간 김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을 딱 돌아봅니다. 한 6개월 동안 돌아보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그게 수완이 드러나는 거죠. 이 섬유기계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에 가서 딱 느꼈는데 이제 자동차의 시대구나 느껴서 돌아와서 자동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해서 결국 자동직기 제작소에 조그만 한 편에 창고를 얹어서 거기서 너 혼자만 연구해. 그냥 그 돈은 내줄 수 있으니까 하고 실제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직기 사장은 자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삼랑이라고 한 사람이 자영인데 자영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자동차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원래 자동차를 하라고 조용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나 독립한다. 이제 이래서 도요타 자동차라고 하는 거를 1936년에 만들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 만든 게 여기서 이제 쭉 나왔던 게 그거고요. 두 번째 제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이 차이는 꽤 되죠. 한 19살 정도 차이 나는데 1913년 차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하고는 13살 차이. 그러니까 형님하고 나이 차보다 조카하고 나이 차이가 더 가까운 거죠. 어디 연상 드린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정주영 명예 그룹 회장님하고 본희정 하고 그다음에 문구 회장하고 나이 차도 거의 그런 순입니다. 오히려 조카하고가 더 가깝고 형님하고는 오히려 더 벌어진 이제 사이인데 그래서 사장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도요타라고 하는 이름이 기이츠루가 제로 하다가 세 번째요. 기이츠루가 사장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도요타라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문 경영자들이 쭉 하다가 도요타 에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에이지가 아까 얘기했던 저 형님의 사촌형의 아들한테 다시 물려줍니다. 그게 쇼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까지도 현재 도요타 가문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요타는 전체 도요타 가문이 갖고 있는 주식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왜 도요타 가문이 사장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도 얘기하는 사람 없고 도요타 내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어쨌든
뭐 얘기하는 사람 있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그냥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뭐 어쨌든 뭐 합의가 된 상황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그 이제 이 기이치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자동차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근데 실제로 시판용어는 거의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AA형 승용차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이상할지 모르지만 포드 T형도 이 정도였으니까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많이 만든 건 이 트럭입니다. 트럭을 전시용 군수 트럭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트럭 기술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뭐 정평이 있었고, 승용차를 못 만들었는데 사촌 동생이 사장은 아니지만 전문 경영자 밑에서 기술 책임자를 똑같이 동경대 기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술 책임자가 돼서 만든 차가 그 유명한 크라운, 지금도 현재가 있는 크라운이고요. 두 번째가 카롤라, 현재까지도 카롤라도 현재도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렉서스 개발할 때는 관여는 안 하지만 이때부터 토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핵심 기업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프리우스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타 하면 가장 뭐 하는 게 유명한 게 생산 방식이잖아요. 생산 방식. 이게 JIT라든지 TQC라든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개발, 하청, 판매, 이게 다 경영 구상력에서 얘기하던 기업 영역별로 나누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걸 하고 이제 있는데, 이것들이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유명해져서, 예를 들어 토요타 생산 방식 하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이 알려진 게 된 계기가, 토요타는 아카이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논문 쓰는데 여기 가서 썼고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보면 어떤 공장터 같습니까? 공장터를 지금 박물관으로 만든 나고야에 있습니다. 원래 무슨 공장이었을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토요타 방직 공장이었던 걸, 그 공장터를 딱 해서 하고요. 이제 들어가면 요 밑에 보이듯이 방직에 관련된 것이 반이고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이제 반이고요. 그 밑에 다른 토요타 박물관이라는 데 가서는 자료나 책들이 많아서 저도 여기 가서 책을 보고 했던 기억들이 이제 있습니다. 왜 이제 비교를 해서 현대는 67년 12월이니까 실질적으로는 68년부터 왔고요. 지금 보니 자동차는 75년부터 나오는데, 그 결정 과정이 아마 다음 주에 어느 분이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김재관 박사가 요 고유 모델 개발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어느 분이십니까? 안 오셨구나. 다행이다.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설 아닙니다. 그런 시중에 책이 지금 나와서 문제인데 정설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80년대에 미국 수출을 단행을 했고, 90년대에 독자 엔진 변속기 만들고, 그 다음에 1997년 정도 아산 공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현재와 같은 세계 3위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좀 빼겠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 본의정, 그냥 경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본의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928년에 출생을 해서 정치학을 공부하셨고, 저 토요타하고 다릅니다. 이공계가 아닙니다. 문과고 정치학을 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컬럼비아 대학을 다니다가, 당시 여기가 굉장히 상황이 좀 현대가 재정적으로 안 좋을 때라 저 장학금을 받는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대학교로 가는데, 마이애미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려울 테니까 퀴즈를 내도 여러분 못 맞추실 테니까. 마이애미 대학은 미국의 어느 주에 있을까요? 오, 왜 이렇게, 다들 수준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다 아시는 정도 좀. 다 이거 지금 현대그룹 관계자들 아니십니까, 이거? 지금? 사쿠라들 아니신가요? 어쨌든, 예. 제가 그래서 저기 콜롬보로 최근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누가 간다 그래서 야, 가서 꼭 좀 확인해 봐라, 진짜. 거기에, 콜롬보가 아니라 콜럼버스. 마이애미 대학이라는 데도 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동네에 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뒤에, 그 뉴욕타임스에서 뭐 산업영웅으로도 선정이 됐었고, 잘 아시다시피 97년까지, 그러니까 90년 초는 여러분이 알죠? 대통령 선거 YS가 대통령 할 때라서 정지혁 그룹 회장은 이쪽에서 떠나시고 이제 현대그룹 전체의 그룹 회장이 되셔서 97년까지 활동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 저는 현대자동차가 어떤 게 가장 그 혁신이 되는 국면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는 당연히 처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제목이지 모르지만 포니를 개발하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고유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얘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저희들이 이번 책을 하면서 이게 다 저하고 똑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인데 한 원칙은 있어요. 저희들이 다 산업사,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라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하고 학문의 성격이 달라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현대자동차 포니정이 포니를 개발한 것은 역시 무슨 이게 기업가적 마인드, 기업가 정신 이제 이런 게 당연히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증명하기가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어요.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조건에 있었던 당시에 신진의 김창원 씨. 왜 그렇게 합작을 했을까? 이제 이런 것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소거법 형식으로 갑니다. 고유 모델이든 뭐든 기업을 하는 이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작전으로 간다라는 이제 그러면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할까? 선택지가 뭐가 있었을까? 자, 예를 들어서 포드하고 합작을 해서 그 신진이 하던 대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비용, 리스크가 뭐고 수익은 얼마였을까? 그 다음에 단독으로 갔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라고 보면 후자의 단독 고유로 가는 리스크를 일일이 하나씩 다 검증을 해봅니다. 하나씩. 자, 정말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 다음에 당시 세계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이거 과연 만들면 수출이라는 걸 할 수 있었을까? 누가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었는가? 이제 딱 해보면 그냥 굉장히 시쳇말로 답이 안 나오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수출이 정말 가능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금 조달도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참 불확실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증명하는 거는 수출 시장 가능성 없음, 자금 조달 가능성 굉장히 어려움, 그 다음에 다 기술을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님, 오히려 역으로 이걸 증명하고요. 그러면 남는 거는 정말 결단이 있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뭐 제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큰 게 역시 이 포니를 개발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수였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건 80년대입니다. 80년대에 저 신군부가 들어서서 당시로서는 세안 자동차, 뒤에 드는 대우 자동차하고 합쳐서 둘 중에 하나만 하라라고 했을 때, 자동차,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동차를 선택한. 이거는 뭐 정주영 그룹 회장이 결정을 했지만, 그것의 아이디어나 확신을 준 거는 뭐 본의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이것도, 근데 이거는 뭐 첫 번째보다는 오히려 70년대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서 좀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것 같고, 세 번째, 미국으로 대량 수출하는 과정. 이것도 딜러를 모집하는 과정이라든지 당시 보면 일본 차를 따라하긴 했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독자 모델이나 독자 엔진 개발하는 과정. 엔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그 담당자 인터뷰도 하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엔진뿐만 아니라 샤시를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국면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차를 만들었었고요. 포드하고 합작을 하다가 합작 과정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원래 요거를 만들 때 67년에 포드하고 합작을 해서 이 차를 만들다가 1973년에 정부가 이제 고유 모델을 개발하라고 개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문서에는 나와 있는데 기업이 실제로 그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유 모델이 왜 필요하냐? 자꾸 코티나를 생산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진 자동차도 코로나인데요. 좀 부품 국산화를 쫙 하다 보면 일본 본국에서 모델 체인지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부품으로 다시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부품업자들이 다시 만들어 당분간은 한국의 부품을 못 씁니다. 그럼 국산화율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외국에서 부품을 그냥 전체 총으로 사와야 돼요.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까 외국에서 만드는 거 말고 국내에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전부 다 국산화율이 높아가잖아 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수출도 문제가 아니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고유형 모델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마지막 날 다 오십시오. 31일 날 또 제가 두 번째 출연하는데 그때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에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좀 니네들 열심히 하라라는 정도예요. 근데 현대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고유 모델을 만들고 수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놀랍니다. 75년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77년이 되면 2년 뒤가 되면 놀래요. 놀래서 수출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수출 산업으로 바꿉니다. 자동차를. 그리고 그냥 자동차 의상이 바뀌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오원철이라든지 경제수석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우리가 포니를 만들어서 수출하려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었고 그거를 현대가 잘 따라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그게 그냥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재관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는 키스티에서
그런 고유문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분이 김재관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생각한 게 그거예요.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고유무대를 해야 된다는 뜻이지, 아주 없는 걸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새롭게 강조돼야 될 사실이고요. 제가 꼭 한번 얘기는 거품을 물고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아는 뭐 이런 걸 했고요. 여기서 본인은 이런 자동차를 아까 들었을 테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도 많이 좀 나오고 그랬는데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혁신 건 이제 도요타하고 요 두 사람, 도요타 기이치로하고 도요타 에이지, 여기는 현대자동차에서는 본의정으로 이제 볼 때, 당연히 이제 공통점은 정책과의 관계, 정책에 순응했다, 정책을 견인했다. 견인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단순히 정책이 하라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제3공화국 시절에 70년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게 유능한 행정관료, 정부가 잘 이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열심히 따라가서 됐다라고 하는 수능 측면만 강조하지만, 사실은 정책을 뒤바꾸게 하는 역할을 한 케이스도 최소한 자동차 산업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요타도 초기 진입을 할 때는 군수품 만들려는 자동차를 정부가 하고 싶어서 손을 들려고 했는데, 당시 미쓰비시 스미토모 아무도 안 합니다. 그거 뭐 해봐야 승산이 없다. 당시에는 미국의 GM하고 포드가 일본에 와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걔들하고 경쟁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할 때 나고야 촌에서 손을 번쩍 들고 하겠다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는 정책에 순응했지만, 그 이후로 1950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은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었고요. 승용차를 개발할 때는 지금 여러분 들어오신 닛산하고 이수즈 이런 데는 영국 프랑스 기업하고 기술 제휴를 합니다. 기술 제휴를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국산화를 하는데, 도요타는 도요타 에이지의 주도 아래 제일 먼저 국산화를 성공을 하죠. 이제 그런 의미로 정책을 초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경영원칙 두 번째 양기업의 공통점, 자립입니다. 자립. 근데 자립이 굉장히 저는 그냥 그게 여러분들 흔히 막 재벌 경영 나쁜 거다라고 하는데, 재벌의 나쁜 측면을 보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도요타도 기업 집단이죠. 현대도 이제 당시로 기업 집단인데, 당시의 기업 상황에서 보면 독자 노선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신진이 선택했던 GM하고 합작을 택하는 그 길이 오히려 쉬운 거고, 독자 노선을 취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혁신적인 방향이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할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 전략은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똑같습니다. 도요타는 초기에 도요타 방직에서 인력이 쫙 옵니다. 당연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건설에서 제일 먼저 오고, 나중에 힘들 때 약간 중공업 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룹 경영이 있고, 주력 차종도 본이라고 하는 소형에서 그랜저, 지금 현재 제네시스까지 이제 중대형으로 가고, 도요타는 반대입니다. 소형이 아까 카롤라가 나중에 나옵니다. 처음에 나온 크라운은 큰 차입니다. 자, 질문. 그럼 왜 도요타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큰 차부터 만들었을까요? 여기 방직 공장 마치신 분. 드디어 하나. 아니, 총주님 맞추셔야 제가 신이 나야 되는데, 이게 못 맞추는 걸 가지고 신이 나서면 안 되는데.
택시를 노리고 만드는 거라 그렇습니다. 최대 수요가 아직 1950년대라 최대 수요층이 택시입니다. 택시는 당시 큰 차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 수요를 노린 거고요. 포니도 처음에는 택시 수요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국 택시는 그 정도 급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점진적이 단계적이냐, 도전적 압축적이냐는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요. 혁신이 이제 제가 아까 그 개념을 응용하자면 현대는 정말 직관형입니다. 이게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유 모델을 개발하자 이런 과정이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분석적으로 가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답이 나와야 정확한 건데 먼저 얘기 순서대로 하자면 이겁니다. 포드하고 합작하면 실제로 많이 안 알려졌지만 신진하고 똑같이 되는 건데 신진 70년대 현대하고 같이 경쟁했던 기업이 GMK라는 데입니다. GM 코리아. 72년에 당시까지 선두였던 신진자동차와 미국의 GM이 50대 50으로 합작을 합니다. 합작을 해서 만드는데 사장도 공동사장입니다. 김창원과 벤지입니다. 모든 공문서에 공동사장이 둘이 다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거는 김창원 씨는 안 합니다. 그냥 배당만 받습니다. GM의 자회사가 실제로 돼버렸습니다. 그냥. 말은 50대 50이고 합자회사고 한국 회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냥 GM의 자회사식으로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 모델을 가져서 하는 게 안전하게 하는 게 이제 나은데 먼저 저는 사고 순서가 그렇다고 봅니다. 제일 위에 있던 자립 독립 경영을 하자라고 하는 원칙이 제일 먼저 있고 자립 독립 경영을 하려면 고유 모델을 하지 않는 한 다음은 나갈 비전이 없다. 합작을 하는 순간 뭐 그냥 쟤들 파트너가 가져오는 모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 원칙이 먼저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서부터야 정말 모든 걸 다 계산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 최초로 하는 거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할 수 없으니 차체만 독자적으로 하자. 그럼 당시 누가 제일 차체 잘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야? 그 정도는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요. 주지하러 찾아가서 하자. 비싸지만 하자. 그 다음에 엔진은 어떻게 할까? 엔진 처음에 못 만들잖아요. 엔진은 제일 가까운 미쯔비시한테 가서 그거 가져오자. 그 다음에 이걸 기술들은 어디서 다 가져온지를 알았는데 공장도 다 졌는데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레이아웃을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작업자들은 매뉴얼들을 어떻게 지시해야 되는지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 영국 사람 영국에서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사람 있다는데 이것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원철은 자기가 소개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증거는 아직 못 찾았는데 한 가지 썰은 신문 호텔에서 공작 기계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이 사람이 놀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 갔다는 썰.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런던에 주재원들이 있으니까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덤브를 데려다가 맡겨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공장은 어떻게 만들고 작업을 어떻게 시키는지 하자. 그거 3년 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면 다 되느냐? 그 덤블이라는 사람이 3년간 계약 끝난 다음에 이란으로 갑니다. 이란으로 가서 이제 영국에서는 자기들이 다 포드 만들어준 줄 압니다. 유튜브 정말 디지털 세계라 영국에서 만든 텀블 그 화면이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가서 만들어준 이제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란은 잘 성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감각적으로 결정 딱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게 뭔가를 적재적소에 한 게 경영 구상력이 빛나는 순간이고 그 결정이 역시 직관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요때는 핵심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도요타하고 현대의 차이가 뭡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장단점이 있는 말인데요. 이건 제가 정말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분석보다는 직관적으로 쓴 개념인데, 현대는 굉장히 경제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이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동화하고 표절. 그래서 외국에 지금 공장 나가는데도 별로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성장 과정에서도 있고, 토요타는 조직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조, 그러니까 기업 내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피해가 덜 가는 이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토요타 기이치로가 사장에서 물려나는 게 대규모 파업 과정에서 나는 안 자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은행 융자를 받으려면 그 사람을 자르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자르는 대신에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2년 뒤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병이 들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데, 그 전통 때문에 에이지가 그 1962년에 대쟁이가 있고 한 10년 뒤에 지금도 토요타 본사 앞에 가면 비석에 쓰여져 있습니다. 노사 합의, 노사 선언, 협조 선언. 이제 그게 이제 토요타가 잘 나갈 때 현재까지도 일이니까 이제 누구도 말을 못 하는데, 역시 그 전통으로 가는 거고, 현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게 우당탕탕이 많은데 굉장히 급속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나는 이거는 이제 기업에 어떤 게 옳은 거고, 그래서 뭐 토요타는 안 돼. 반대로 현대는 막 노사관계가 어떻고, 이제 그래서 현대는 어차피 뭐 안 돼. 라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냥 차이입니다. 차이.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의 전형적인 차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반대로 뭐가 제일 안 좋은 거냐면, 이런 경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를 잘하는 기업이 조직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면 성적도 안 납니다. 반대로 조직 합리성을 잘하는 회사가 경제 합리성적인 경영 전략을 피면 망가집니다. 그거를 이제 닛산이 망가지는 케이스는 일본의 이런 사회에서 경제 합리성 같은 그런 경영 전략을 취하며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양국의 기업을, 토요타와 현대를, 아니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차이를 보는 게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얘기는 최근에 변화된 얘기인데요. 이 관점으로 지금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도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양 기업에 취하는 자세가 잘 보이질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